저희는 여의도 1번지 통해서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에는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주말 사이에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상황입니다.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그대로 현실이 됐고요. 그리고 이변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선의 선택이었을지에 대해서는 두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좀 힘들지 않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최선보다는 차선을 택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상징성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렇게 딱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형태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인사청문회도 빨리 좀 손쉽게 통과를 좀 시켜야 하고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서 초기에 집권 초반에 좀 연착륙을 좀 시켜야 되는 필요성도 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강조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한다면 역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제 비대면 경제가 좀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 시스템 또는 산업 구조도 전반적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또 디지털 대전환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지금 실제로 추진해 나갈 만한 상징성도 있고 실력도 있는 그런 인물을 딱 택했을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경력이 오래되신 하지만 능력은 검증된 그런 분을 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회 대변인께서는 긍정적인 시선이십니까? 좀 부정적인 시선이십니까?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도 있고 국민의 마음에 흡족하게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지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약간 실무적으로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배로 따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선장을 윤석열 당선자가 맡으셨다고 하면 항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네. 오랜 경험을 가지시고 암초를 잘 피해가실 분은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목적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선장의 목적지를 말하면 그 길로 딱 가시는 분이긴 한데 아까 전에 우리 윤석열 당선자님 쭉 하시는 말씀, 기획위원회 말씀 들어봐도 목적지에 대한 말씀을 안 하고 계셔서 이 문제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될지가 예. 사실은 더 큰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한덕수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을 했는데요.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현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 15년 만에 검증대에 서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과거 노무현 정부 총리를 또 했던 만큼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에 저축은행 사태 책임 문제, 그리고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공직을 떠났던 지난 10년간의 이력들이 아무래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직을 했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공격을 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은 그 공직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일련의 행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사정권에 지금 들어온 첫 번째 사안이 김현장에 있으면서 론스타와 관련한 그 부분에 관계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추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김현장의 이제 고문 시절에 이제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한덕수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직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을 겁니다. 론스타가 국내에 진출한 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고 네. 외환은행 그 인수 관련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진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관계를 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김현장에 있으면서는 사적으로 관계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그 당시에는 법무법원에 있을 때는 그게 내 해당 업무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 론스타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론스타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 이제 외환은행 특혜 인수 이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진행된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예고하긴 했는데 자칫 검증을 잘못하다 보면 본인들 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거 검증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총리 지명이 됐고 이제 내각 인선도 줄을 이을 텐데 인수위에서는 뭐 통합과 능력 협치 이 세 가지 요건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의 3대 기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마다 언론마다 내각의 유력한 인물들, 하마평들 다들 보고 계실 텐데 어떤 느낌 드셨는지요? 그런 대로 뭐 100%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후보군들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들 면면을 보시면 이런 기준에 좀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가능한 인물들을 다 모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지적할 점은 책임 총리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보면 이게 임명권자에 맞서서 뭔가 그림을 새로 만들기보다 임명권자의 명령대로 약간 물 흐르듯 흘러가는 그림을 그려오셨던 분이라서 책임 총리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런 역할로 그런 캐릭터로 보이지는 않으시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인수위에서 하는 내각 구성 전부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역시 우려대로 서울지검장 출신이라든지 세 분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전부 전직 검사 출신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다시 검찰의 어떤 의미에서는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워버리기가 어려운데 군대도 사실 문민 통제가 필요하고 검찰도 그런 부분에 통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 더 잘하시는 우리 당선자께서 좀 더 민간의 영역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역대 정부 이력 중요하지 않다. 날카롭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무차별 공세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새 정권 발목잡기로 잘못하면 또 자칫하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증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할 때 특히나 뭐 대선 과정에서는 조금만 의혹이 있으면 이제 그거 갖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총리 이하 이 장관들 인선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확실하게 아닌 사람들을 추려서 몇 군데 포인트를 노려서 해야지 조그맣게 의혹이 나오면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처음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네. 물론 이제 지방선거 같이 있기 때문에 매우 치열하긴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나눠갈까 하는데요. KSOI가 4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국정 운영 전망이라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49.6%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도 46.8% 오차범위 내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긍정 부정 아직 정부는 출범하지 않았지만 여론들의 이런 추이들을 보는 것도 앞으로 출범할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혹시나 뭐 국민들의 어떤 바람들을 또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지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까지 좀 확고한 기대감을 지금 국민께 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약간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금 내렸다가 그래도 약간 살짝 반등하는 그런 그 이제 전반적인 그 추이를 좀 보이고는 있더라고요. 그건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다음 주까지 이제 새 내각 이제 인선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면면을 보면 아마 국민들이 또 다른 이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새 내각 발표와 관련해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얻었던 점수로 다시 이제 이룰 수 있는 거고요. 그 반면에 새 내각이 생각보다는 뭐 탄탄하게 잘 짜여졌다. 역시 실력 있는 사람들로 잘 짜여졌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제 기대감은 역시 올라갈 상황이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잘 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는 당선인과 지금 인수위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당선인 조금 전에 이제 그 발언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비전 제시적인 부분, 미래로 어디로 가겠다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비슷한 거 좀 느끼고 있고요. 인수위에서 지금 내놓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 관련한 그런 뭐 어떤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무난한 것들 위주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확실하게 우리는 이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보이질 않는다. 또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또 잘 이거를 메시지 전달을 잘 못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규제 네거티브로 대전환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제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지방자치선거를 좀 들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대선이 끝났는데 끝나지가 않고 다시 한번 지방선거까지 감정이 그대로 전이되는 상태라서 양진영이 서로 좀 나뉘어서 지지율을 나눠 갖는 측면을 하나 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용산 문제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당선자의 면담에서조차도 용산 얘기만 하고 나온 것처럼 보도가 되어 버리니까 그럼 우리의 민생은 어디 있지라는 국민들의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요. 예. 여기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독특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어떤 사건을 하면 주변에서 엄청난 탄압도 들어오고 여론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수사의 맨 끝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학을 수갑을 채우는 장면에서 국민들이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당선자께서 지금 이 과정을 전부 다 이래서 내가 용산으로 옮기기만 하면 청와대를 개방하기만 하면 한 번에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검찰과 달리 정치는 과정이 중요해서 지금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실망을 좀 다독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을 두고서 청와대와 인수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네. 한 말씀 드리면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럼 새 정부에 하나도 기용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알바끼고 낙하산입니까?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신 주기식 뭐 이런 식을 자꾸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야 될 그 바쁜 발걸음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두고 이른바 신구 권력의 갈등이 다시금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갈등과 맞물려서 집무실 이전 예비비 승인까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까지 불똥이 튀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그 집무실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일단 뭐 공감을 좀 해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협조 의사도 좀 내비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하는데 괜히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아마 싫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금 뭐 300억 정도 뭐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이사 비용 이런 정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그 정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다른 사안과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좀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논란이 될 여지는 많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가 워낙 많다 보니 사실은 이게 이제 임기 말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찌됐건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이제 보는데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아마 임기 말까지 그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려 들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하기 전에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비대위회의에서 인수위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점령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검찰의 잣대면 지금 구속 수사감이다 이런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했는데 인수위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직접 가리키면서 발목 잡는 듯한 언행을 삼가해 달라라고 또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수위와 민주당 간의 이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갈등 구도가 비단 이뿐만이 아니고 계속 좀 보여왔던 거고 이렇게 직접적인 또 말들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야가 교체되는 인수위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 점도 하나 있겠고요. 지금 인수위가 윤호중 원내대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방송문화진흥회, 즉 이 MBC의 대주주를 업무 보고 형태를 빌어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예. 인수위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인수위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게 공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종편이라든지 이 방송국들과 언론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라고 하지만 언론사들과 필요하면 인터뷰를 하거나 이를 그냥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뭔가 좀 언론사에게 압박을 주려는 인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인수위가 해야 될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민주당이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다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인수위가 떼어내고 집권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이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종원 평론가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선거용 프레임 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번 지방선거를 사실상 총괄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비대위원장 맡는 과정에서 당내에 또 불협화음도 적잖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 지금 여러 지금 그 논란도 좀 잠재우면서 어찌됐건 바깥으로 지금 전선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선을 치기는 인수위가 가장 좋은 거죠. 인수위가 어찌됐건 온 국민의 지금 또는 온 언론의 관심사로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하고 또는 당선인 측하고 대립각을 세워 나가는 예.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합니다. 예. 저희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이제 인물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거는 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자의 사정이 있죠. 근데 가장 크게는 생각해 보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는 서울시당, 지금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 49명의 서울시 국회의원 중에 41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 선거가 있기 전 한참 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광주 시의원 선정에서 청년 4명, 여성 4명, 지역구까지 지금 안배를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해왔는데 서울시 이제 갑자기 일이 닥치니까 송영길 후보가 나오는 건 싫고 예.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데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로 송영길 전 대표죠. 대선 패배에 대해서 마땅히 무슨 책임지는 듯한 얘기는 하지 않고 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서로 궁색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로 양쪽에 출마를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았던 기억을 잘 살려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586 그룹으로 이 분류가 돼 있고 큰형님격으로 이렇게 일컬어져 왔는데 같은 586 그룹의 대선 과정에서 용퇴를 얘기했었고 스스로 용퇴하겠다라고 또 먼저 얘기를 한 상황에서 다시 서울시장 도전을 하니 586 그룹에서 더 이 저격을 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표현 수위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마음 아픈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586들이 워낙 많아서요. 586이 저격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이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50대시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점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정치개혁의 아젠다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지방선거는 앞서서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선인의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 이게 여론으로 얼마나 나타날지 그리고 취임 이후에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날지가 이 지방선거의 승패와도 또 직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임 이후에 이 컨벤션 효과가 과연 한 달 뒤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 될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누구도 어느 쪽으로 지금 갈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더 고민스러운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현장을 뛰고 있는 그런 이제 출마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뭐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 당선인이 임기 초반이라고 한다면 뭐 대부분의 과거 전직 대통령이 그랬듯이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준비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다들 이제 일말의 불안감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 당선인 신분으로서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임기 초반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번 그 지방선거도 상당히 박빙승부로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윤 당선인 1차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인수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많이 달린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빙승부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김성애 대변인께서도 지방선거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선거를 지던 당시만 해도 야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으로 참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와 용산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지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회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한번 숨을 트일 수 있는 계기는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지금으로 예측하기 쉽진 않은데 그래도 시작할 때보다 할 만한 상태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당에 복귀를 하면 이제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안 위원장도 선대위원장은 사실상 당 대표의 이 선택에 결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지방선거의 안 대표와 함께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속내 뭐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최근에 사실은 약간 논란이 좀 거세게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또다시 한번 일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당에 좀 해가 될 만한 그런 그 행보를 보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조금 긍정적인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방선거 지형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든 그런 측면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뭐 합당을 하든지 국민의당하고 해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하고 또다시 불협화음이 벌어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더 손해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손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당선인 측하고도 있었고 또 뭐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재현이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그 때문에 대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당내외 지금 판단이 없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또 그래서 지방선거 그야말로 선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졸전을 치렀다. 이렇게 되면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향후 정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타협을 하는 그래서 좀 수용적으로 좀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안 대표가 와서 선대위원장이 됐을 때 당 대표하고 과연 갈등이 없을까? 예,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에 보여준 일련의 행보로 볼 때 그때는 또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시선이 당내외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락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일단 둘이 공동 운명체를 만들려는 이준석 대표의 작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복귀해서 당권 장악을 하겠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도 당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되면 정치권 전체가 격변기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지방선거의 책임을 물어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준석, 안철수가 공동 책임을 짓는 그림을 만들어야 8월에 어느 한쪽을 쳐서 내보내는 그림을 전 흐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매우 신중한 한 수를 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의 결과는 우리 둘이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는 선언을 해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의 본인의 당대표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즉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로 당권을 반씩 나눠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는 8일에 이제 선출이 되는데 당초 출마를 앞뒀던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권성동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보시는지요? 뭐 출마는 사실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당내에 누구냐? 이제 김태흠 의원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 2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득표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흠 의원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비켜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하는 건데 권성동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지금 그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